안녕하세요. 영수실 이윤창 나르시시스트 전문 상담사입니다. 나르시시스트에게 가장 두려운 것은 우리의 분노나 맞대결이 아닙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견딜 수 없는 것은 바로 무관심이에요. 심리학자인 칼 융 역시 언급한 바 있지요. 그들에게 있어 타인의 감정은 생존을 지탱하는 정신적인 먹이와도 같다고 말이죠. 혹시 그들과 관계 속에서 살아본 적이 있다면 분명 아실 겁니다. 끝없이 이어지는 피로감. 내가 내 감정을 주도하지 못하고 조종당한다는 느낌. 심지어는 내 현실과 내 생각과 판단까지도 의심하게 되는 그 낯선 감각을요. 하지만 이 이야기에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실마리가 하나 있습니다. 힘의 균형은 생각보다 쉽게 그리고 조용히 바뀔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놀랍게도 나르시시스트는 이 변화를 누구보다 가장 예민하게 감지해 나갑니다. 첫 번째, 침묵이 나르시시스트에게는 악몽이 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타인의 감정 반응을 먹고 삽니다. 당신의 분노나 눈물, 끝없이 이어지는 해명. 모두 그들의 존재감을 강화시키는 연료가 되어주죠. 융도 이를 역시 정신적 먹이라고 표현했는데요. 하지만 어느 순간, 우리가 설명하지도 반응하지도 정당화하지도 않을 때, 즉 침묵으로 돌아설 때, 그 침묵은 단순한 벌이 아니라 나르시시스트로부터 독립된 심리적 개별화의 표현이 됩니다. 이러한 침묵은 나르시시스트가 통제할 수 없는 유일한 언어입니다. 그들은 이 침묵을 깨기 위해 자극을 시도하고 분노하고 발작해 반응을 유도하지만 침묵으로 대항할수록 더욱 깊은 진공 상태를 만들어내죠. 그리고 그 진공은 그 누구도 채워줄 수 없는 그들의 내면의 공허를 정면으로 마주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두려워하는 것은 나르시시스트의 주변인들의 떠나갈 때입니다. 칼 융은 나르시시스트의 주변에는 항상 심리적 위성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사람들을 일컬어 뒤틀린 정서적 지지자가 그들 뒤에 존재한다고 표현하죠. 그 위성들은 그들의 왜곡된 세계관에 매달린 하수인들. 흔히 말하는 플라잉 몽키들입니다. 그들은 나르시시스트를 맹목적으로 지지하며 진실을 외면합니다. 하지만 생존자가 정신적으로 자유로워지고 더 이상 반응하지 않게 되면 이 위성들도 하나둘 궤도에서 이탈할 생각을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연료가 끊겼기 때문입니다. 분노나 슬픔, 변명 없이 조용히 서 있는 생존자는 더 이상 그들에게 드라마를 제공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때 나르의 위성들조차 의문을 품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저 사람이 아니라 나르시시스트였던 게 아닐까? 융은 이것을 집단적 심리 각성이라 불렀습니다. 가면이 벗겨지고 그 실체가 드러나는 순간 나르시시스트는 이 각성 앞에서 자신을 지탱하던 지지대들이 무너져 내리는 광경을 지켜보게 됩니다. 다급해진 나르시시스트들은 생존자의 치유를 흉내내려고 합니다. 생존자는 회복하게 되면서 내면의 빛과 이전의 모습을 조금씩 되찾기 시작합니다. 그 빛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다 나도 저렇게 치유되고 싶다는 희망과 울림을 전하죠. 그러자 나르시시스트는 황급히 따라하기 시작해요. 힐링, 자기개발, 내적 성찰이라는 말을 입에 담고 카톡 푸사엔 아스팔트에 꽃 한 송이가 피고 프로필엔 변화 중이라는 문구를 걸어둡니다. 하지만 융은 단언합니다. 그들은 고통을 통과하지 않는다. 따라서 진정한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다고요. 생존자는 자신의 그림자와 마주하며 고통의 터널을 통과하는 정신적 노동을 감내해왔지만 나르시시스트는 그저 그럴듯한 모습을 흉내낼 뿐입니다. 진실은 복제될 수 없습니다. 나르가 아무리 따라해도 그 빛은 통과한 사람만이 도달할 수 있는 차원에 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로 당신을 다시 끌어들이는 시도가 실패할 때 괴로워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생존자가 자신을 떠났을 때 가장 절박하고 본능적인 전략을 사용합니다. 회유와 협박을 번갈아 사용하죠. 칼 융은 이것을 심리적 흡입이라 불렀습니다. 거짓된 사과나 감정에 호소하는 장문의 편지와 같이 말이에요. 심지어 이제야 네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았다는 고백까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죠. 하지만 진정으로 자유로워진 생존자는 이 모든 시도를 정확히 읽어내고 흔들리지 않아요. 그 어떤 반응도 하지 않으며 그조차 더 이상 내가 반응할 가치조차 없는 존재임을 인식하게 되죠. 그리고 이 무가치감이야말로 나르시시스트에게는 심리적 사형 선고가 됩니다. 다섯 번째로 생존자의 정신에서 나르시시스트는 무가치한 것으로 남게 될 때입니다. 최종적인 승리는 나르를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더 이상 내 정신의 풍경에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것. 의식적으로 미워하지도 않고 피하려고 애쓰지도 않게 될 때 나르는 단순히 보이지 않는 존재가 됩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나르시시스트는 이 보이지 않음을 감지해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 타인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자신이 더 이상 누군가의 인식 속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이 감각은 그들에게 실존적 공포를 일으키죠. 그래서 다시 몸부림치며 발악하듯 당신의 현실을 침범하려 하겠지만 그 모든 시도는 이미 절벽 아래서 울리는 메아리에 불과할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거짓 가십을 만들어내는 게 아무 효과도 없을 때입니다. 통제에 실패한 나르시시스트는 비방 캠페인이라는 최후의 심리전을 벌입니다. 평판을 무너뜨리고 진실을 왜곡하려 하죠. 하지만 진실은 조용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진실을 알아차리게 될 거예요. 생존자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니 트라우마를 극복하며 자기 삶을 조용히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오히려 나르시시스트가 견디기 힘든 가장 강한 메시지가 될 것이에요. 그 평온함은 나르시시스트의 어떠한 말보다 더 깊고 크게 울려 퍼질 테니까요. 나르시시스트에게는 진정한 자아가 없습니다. 오직 타인을 조종하고 통제하는 능력 위에 자신의 정체성을 세워왔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능력이 더 이상 통하지 않을 때 그들은 심리적 공황에 빠집니다. 때로는 극단적 행동을 시도하기도 하고 스스로의 존재 자체의 의미를 잃어버리기도 해요. 이것이 바로 융이 말한 영혼의 붕괴, 나르시시스트의 심리적 죽음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 생존자는 복수심이 아닌 치유의 빛으로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빛은 나르시시스트가 끝내 외면하려 했던 어둠을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합니다. 나르시시스트가 가장 두려워하는 건 분노가 아닙니다. 그들이 조작할 수 없는 감정. 바로 우리의 회복과 치유, 그리고 무반응이죠. 나르의 왜곡된 현실에서 빠져나와 자신의 심리적 주권을 되찾을 때, 더 이상 그들은 당신의 현실에 영향을 줄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그 초월이야말로 그들에게는 도달할 수 없는 세계이자 그들 존재의 붕괴를 의미하게 될 것입니다. 혹시 나르시시스트 문제로 혼자 고민하고 계시다면 네이버 바람영혼 수선실 카페에 오셔서 여러 사연들과 다양한 대처 칼럼들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